도쿄의 한 호텔방에서 발견된 문서 중 3페이지가 사라졌습니다. 이 문서들은 중앙정보부의 극비작전 계획서였고 그 안에는 한 남자를 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50kg의 돌덩이, 밧줄의 길이, 심지어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매듭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전이 실패한 직후 이 문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 문서들이 정확히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왜 작전을 지휘한 요원들조차 이 페이지들의 존재를 부인했을까요? 그 남자의 이름은 김대중이었습니다. 1973년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는 단순한 정치적 관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제 전복을 꿈꾸는 선동가였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혁명가였습니다. 청와대의 회의록에는 그의 이름이 붉은 펜으로 밑줄 그어져 있었고 중앙정보부의 비밀 파일에는 제거 대상 1순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은 이미 한국을 떠나 일본 도쿄에 망명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계속해서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고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인권 탄압을 폭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열린 비밀회의에서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 이유락에게 단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처리하시오. 그 짧은 명령지에 숨겨진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체포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암살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잡전명은 KT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약자였을까요? 킬 타기지였을까요? 아니면 김 터미네이터였을까요? 아무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작전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김대중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중앙정보부는 단순한 암살 대신 수장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총알 한 발이면 끝날 일을 왜 그들은 50kg의 돌덩이와 밧줄을 준비했을까요? 전직 정보요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는 그저 실종된 것입니다. 증거도 없고 범인도 없고 국제적인 비난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잡전이 시작되기 며칠 전 도쿄의 한 호텔 로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대중이 묵고 있던 호텔 근처에 낯선 한국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관광객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냥꾼처럼 보였습니다.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김대중의 측근들도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김대중에게 호텔을 옮기라고 권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그들이 이긴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한낮의 도쿄, 호텔 복도에서 갑자기 문이 열렸고 5명의 남자들이 김대중의 방으로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그를 끌어냈고 입을 막았으며 눈을 가렸습니다. 비명도 저항도 소용없었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김대중은 사라졌습니다. 호텔 복도의 CCTV는 작동하지 않았고 목격자들은 모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치 유령들이 그를 납치해간 것처럼 모든 것이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호텔 청소부가 복도 구석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김대중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단 3글자였습니다. 살려주세요. 김대중은 차 트렁크에 실려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눈을 가린 채로 몇 시간에 갇혀 있었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로만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의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은 준비됐나? 밧줄은? 수심은 충분한가? 김대중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바다에 던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민주주의에게 말입니다. 제발 이것이 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배는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무전기에서 긴급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작전 중단, 즉시 철수하라. 요원들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작전을 탐지했고 일본 정부에 긴급 통보했으며 외교적 압력을 통해 작전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만약 CIA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김대중은 그날 밤 바다 밑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50kg의 돌덩이와 함께 영원히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살려두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믿으시나요? 한 나라의 정부기관이 외국 땅에서 자국민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했다는 이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대중은 살아남았지만 그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정보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더 치밀하게, 더 잔인하게 말입니다. 과연 김대중은 이 지옥 같은 추격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35년 동안 침묵을 지켜온 한 남자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당시 중앙정보국 도쿄지부에서 근무했던 요원이었고 KT 작전의 실행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음이 가까워지니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공식 기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부가 숨기려 했던 진실, 언론이 보도하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작전이 실패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의 증언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을 것입니다. 우리는 김대중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라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시신도 증거도 목격자도 남기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작전은 몇 주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도쿄에 특수팀을 파견했고 그들은 김대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가 어느 식당에서 식사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심지어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호텔 로비에서 신문을 읽었고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산책 시간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변경되었습니다. 상부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너무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위험하다. 호텔 방에서 직접 납치하라. 요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호텔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일본 경찰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팀은 호텔 복도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들은 호텔 직원으로 위장했고 청소 카트를 끌고 다니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의 방문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렸고 요원들은 순식간에 방 안으로 돌입했습니다. 김대중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요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김대중의 입을 막고 손을 묶고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큰 가방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짐처럼 운반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우리가 큰 짐을 옮기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도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한적한 항구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선이었지만 충분히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는 배였습니다. 요원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배 안에는 이미 준비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50kg의 돌덩이, 두꺼운 밧줄, 그리고 방수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그 천으로 감싸고 돌덩이를 묶고 바다에 던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군인이었고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항구에 일본 경찰차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확성기에서 일본어로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알았을까요? 누가 밀고 했을까요? 요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미국 CIA가 우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위성으로 감시하고 있었고 일본 정부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감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팀 리더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전 중단, 김대중을 한국으로 데려간다. 그들은 김대중을 다시 차에 태우고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일본 경찰은 추격했지만 요원들은 이미 도쿄 시내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가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김대중은 대사관 지하실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음식도 물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약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항할 힘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사를 소환했고 미국은 박정희 정권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김대중을 즉시 석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외교적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김대중을 죽이면 국제적 고립을 감수해야 했고 살려주면 정치적 위협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타협안을 선택했습니다. 김대중을 한국으로 데려오되 살려두라. 하지만 그를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라. 며칠 후 김대중은 서울의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은 사실상 감옥이었고 그의 전화는 도청되었으며 그의 모든 움직임은 감시당했습니다. 요원은 인터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일을 후회했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것도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던 사람의 목숨을 말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대중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청와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TV로 봤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날 성공했다면 한국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살인자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 증언은 공식 기록에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외교적 해프닝으로 축소했고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KT 작전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살인이었고 국가가 스민한 암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김대중은 도쿄 앞바다 어딘가에 수장되어 영원히 발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지나온 것일까요? 작전이 실패하기 일주일 전 청와대에서 비밀 회동이 열렸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은 회의였고 참석자 명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그날 밤 청와대 지하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고 주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 이후라 그리고 한 명의 외국인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 외국인은 누구였을까요? 일본 정보기관의 연락책이었을까요? 아니면 미국 CIA의 비공식 요원이었을까요? 목격자들은 그 사람이 서양인처럼 보였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박정희는 회의실에서 나올 때 얼굴이 창백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그 외국인은 박정희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회의 직후 KT 작전이 갑자기 승인되었을까요? 전직 청와대 경호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박정희는 집무실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그는 위스키 병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경호원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를 살려두면 나는 끝이다. 박정희는 김대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두려움이 아니라 실존적 공포였습니다. 김대중은 단순한 반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박정희 체제의 정당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만 김대중을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앙정보부 내부에도 김대중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대중이 해외에서 반정부 활동을 계속하면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침묵시켜야 합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한 고위 요원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대중은 살아있는 한 위협입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그를 이 세상에서 지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박정희는 그토록 위험한 작전을 수민했을까요? 단순히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박정희가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김대중은 과거 선거에서 박정희를 거의 이길 뻔했고 그의 연설은 박정희의 독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박정희는 김대중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더 음모론적인 해석을 제시합니다. 박정희는 외부 세력의 압력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 방문자가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미국이나 일본의 정보기관 요원이었다면 그들은 박정희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KT 작전이 실행되기 직전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 비공식 경고를 보냈다고 합니다. 김대중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를 재검토할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군사 지원 없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김대중을 제거하면 미국의 지원을 잃을 수 있었고 살려두면 정치적 위협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작전을 강행했을까요? 혹시 그는 미국이 실제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했을까요? 아니면 그는 이미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작전이 실패한 후 박정희는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건을 중앙정보부의 독단적 행동으로 규정했고 책임을 일부 요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었고 그런 대규모 작전이 대통령의 승인 없이 진행될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 항의를 했고 미국은 한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국제적 압력이 거세지자 박정희는 마지못해 김대중을 석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석방이 아니었습니다. 김대중은 서울의 자택에 연금되었고 그의 모든 활동은 철저히 감시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국인 방문자는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박정희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 사람은 미국 CIA의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박정희에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김대중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는 미국의 보호 대상입니다.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의 정권은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그는 미국이 실제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서 돌아갈 수 없었을까요? 또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 외국인이 CIA 요원이 아니라 일본 야쿠자 조직의 중개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박정희는 일본의 지하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식민지 시대부터 한국 정치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KT 작전은 단순한 정치적 암살이 아니라 국제적 범죄 조직이 연루된 음모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추측과 소문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청와대 지하 회의실에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김대중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KT 작전이 성공했다면 김대중은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남북 화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살려두었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역사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김대중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보부는 그를 계속 감시했고 그의 전화는 도청되었으며 그의 집 주변에는 항상 정보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감옥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독재에 저항했으며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생존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이 모든 시련을 견뎌냈을까요? 그리고 그를 살려둔 것은 정말 미국의 개입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쥔 채 한 전직 중앙정보부 요원이 35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목소리는 세월의 무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이미 미국에 모든 것을 넘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남자는 당시 KT 작전 실행팀의 통신 담당이었고 팀 내부의 모든 암호와 연락망을 관리하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공개하는 이야기는 공식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쿄 호텔 복도에서 벌어진 납치의 순간부터 항구에서의 급박했던 탈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팀 내부에 숨어있던 배신자의 정체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형님처럼 따랐습니다. 함께 훈련받았고 함께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모두를 팔아넘겼습니다. 과연 그 배신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동료들을 배신했을까요? 작전이 시작되기 사흘 전 팀원들은 도쿄 외곽의 한 안가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최종 브리핑을 받았고 각자의 역할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신 담당 요원은 그날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고 누구도 농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이 실패하면 우리 모두 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팀 리더는 작전의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김대중을 호텔방에서 납치한 후 그를 항구로 이송하고 배에 태워 먼 바다로 나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리더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김대중은 바다에 수장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팀원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통신 담당 요원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공중전화 부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일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요원은 의심스러웠지만 그 순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아마도 현지 협조자와 연락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배신자는 작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미국에 넘겼습니다. 납치 시간, 이동 경로, 심지어 배가 대기하고 있는 항구의 위치까지 말입니다. 왜 그는 배신했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을까요? 통신 담당 요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은 소문에 따르면 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CIA의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앙정보부는 그를 믿었지만 그는 이미 다른 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배신자의 정체는 작전이 실패한 후에도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내부 조사를 실시했지만 그는 교묘하게 의심을 피해갔습니다. 그는 매우 영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충성스러운 요원인 것처럼 행동했고, 심지어 작전 실패 후 다른 팀원들을 의심하는 척했습니다. 작전 당일 팀은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김대중은 호텔방에서 납치되었고 차에 실려 항구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항구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일본 경찰차들이 갑자기 나타났고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배신당했다는 것의 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팔아넘겼고 일본 경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팀 리더는 즉시 철수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김대중을 데리고 도쿄 시내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팀은 한국 대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논의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정보를 누설했을까? 누가 우리를 배신했을까? 하지만 배신자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다른 팀원들과 함께 분노를 표출했고 심지어 일본 경찰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가 배신자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팀은 서울로 귀환했습니다. 김대중도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택에 연금되었고 중앙정보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배신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통신 담당 요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순진했습니다. 작전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더 높은 직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배신자는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었고 중앙정보부 고위층 중 일부는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미국의 압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신자를 처벌하면 미국이 더 많은 비밀을 폭로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배신자는 몇 년 후 조용히 은퇴했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을 겁니다. 반면 우리는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통신 담당 요원은 인터뷰를 마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말하면 저도 배신자처럼 낙인 찍힐까봐 말입니다.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음이 가까워지니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KT 작전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우리 중 누가 배신자였는지를 말입니다. 그의 증언은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한 페이지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과연 그 배신자는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반역자였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김대중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대중의 주치의는 평생 한 가지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 의무였지만 동시에 목숨을 건 침묵이기도 했습니다. 1973년 도쿄에서 납치당한 후 서울로 돌아온 김대중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경미한 부상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주치의는 처음으로 그 진실을 밝힙니다. 김대중 선생은 납치 과정에서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가방에 집어넣고 거칠게 다뤘기 때문입니다. 의료 기록에는 이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보부가 모든 진료 기록을 검열했고 김대중의 건강 상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단서를 3번이나 다시 써야 했습니다. 매번 정보부 요원이 와서 너무 자세하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했을까요? 그리고 김대중의 진짜 건강 상태는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주치의에 따르면 김대중은 납치 당시 등뼈 3곳에 금이 갔고
오른쪽 어깨는 탈구되었으며 갈비뼈 2대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심리적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갑작스러운 소음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의사는 김대중에게 최소 6개월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중앙정보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김대중이 병원에 입원하면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택에 연금시키고 제가 매일 왕진을 가도록 했습니다. 주치의는 매일 아침 김대중이 집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비밀리에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보부 요원들이 진료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제가 김대중과 나누는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의 건강은 천천히 회복되었지만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허리 통증에 시달렸고 오른팔의 움직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치의는 김대중의 강인한 정신력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런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아내며 계속해서 정치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는 김대중의 건강을 무기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김대중이 건강상의 이유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진단서를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치의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거짓 진단서를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제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얼마 후 주치의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계속 김대중을 돕는다면 당신 가족이 위험해질 것이다. 주치의는 두려웠지만 환자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정치적 압력 때문에 그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협박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제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선 남자들이 따라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 위협이라는 것의 말입니다. 주치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환자를 계속 치료하면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고 치료를 중단하면 의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결국 그는 김대중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계속 그를 치료하면 제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가족이 먼저입니다. 저 때문에 선생님 가족이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의사를 찾겠습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끝까지 그를 지키기로 말입니다. 그 후로도 협박은 계속되었지만 주치의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일시적으로 친척 집으로 피신시켰고 혼자서 김대중의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정보부 요원 2명이 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김대중의 치료를 중단하라고 회유했습니다. 주치의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의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요원들은 화를 내며 떠났지만 그 후로도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김대중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었고 그는 다시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통증을 안고 살았고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주치의는 김대중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주치의는 그의 결의를 존중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언젠가 쓰러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후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주치의는 TV로 그의 취임식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함께 견뎌낸 사람이 이제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김대중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주치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청와대로 초대했고 제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치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각하입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여전히 한 가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의 의료 기록 중 일부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고 그 안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 기록들이 공개되면 사람들은 김대중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견뎌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 기록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것일까요? 주치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진실 중 하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1973년 8월 어느 날 밤, 김대중의 자택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노파가 대문 앞에 나타나 경비원에게 김대중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경비원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노파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전해주십시오. 이것은 그분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결국 경비원은 김대중에게 보고했고 김대중은 호기심에 노파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무당입니다. 어젯밤 꿈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3번의 죽음을 피할 것이지만 4번째는 조심해야 합니다. 김대중은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노파의 진지한 눈빛에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김대중의 운명을 예언한 것이었을까요? 노파의 방문 이후 김대중 주변에서 기묘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먼저 그의 자택 정원에 심어진 오래된 소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었습니다. 그 나무는 100년도 넘은 나무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말라버렸습니다. 김대중의 부인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김대중이 타던 차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다행히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었지만 만약 고속도로였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정비사는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을 발견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김대중의 집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남자가 배회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나타나 집을 지켜보다가 사라졌습니다. 김대중의 측근들은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김대중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직접적인 공격 대신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공식적으로 관여를 부인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새로운 전술이었습니다. 도쿄 작전이 실패한 후 그들은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 김대중을 서서히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김대중은 두려워하지 않는 척했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언제 다시 올까? 이번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김대중은 다시 그 노파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노파가 더 구체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 주변에 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입니다. 김대중은 놀랐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과 매우 가까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김대중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모두 오랜 시간 함께해온 동지들이었습니다. 과연 그들 중 누가 배신자일 수 있을까요? 김대중은 조심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각자의 행동과 말을 주의 깊게 살폈고 누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무도 의심스러운 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대중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비서 중 한 명이 매주 같은 시간에 외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개인적인 용무라고만 말했고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은 그를 미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김대중은 몰래 비서를 따라갔습니다. 비서는 시내의 한 찻집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낯선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고 비서는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김대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비서가 누군가에게 정보를 팔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김대중은 비서의 책상을 몰래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수첩에는 제 일정과 만나는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정보들이 제가 비서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김대중은 비서를 불러 직접 대면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나? 비서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무너졌습니다. 비서는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저는 중앙정보부에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을 위협했고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대중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피해자였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그들을 조종했습니다. 김대중은 비서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이중 스파이가 되라고 제안했습니다. 자네는 계속 그들에게 정보를 주되 내가 원하는 정보만 주게.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게. 비서는 동의했고 그 후로 김대중은 중앙정보부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게임이었습니다. 만약 중앙정보부가 눈치챘다면 우리 둘 다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대중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면 저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대중은 여러 차례 암살 시도를 미리 알아내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긴장 상태로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공격이 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파의 예언은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대중은 실제로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도쿄 납치 사건, 자동차 브레이크 고장,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독살 시도까지. 저는 3번의 죽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4번째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김대중은 그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을 신중하게 대했습니다. 저는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말입니다. 수십 년이 흐른 후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파를 다시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경고가 제 목숨을 구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은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노파는 정말 예언자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녀를 보내 경고를 전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녀의 말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대중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적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고 운명과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의 음모, 배신자들의 칼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과연 그것은 행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운명의 계획이었을까요? 그리고 노파가 말한 4번째 위기는 정말 찾아왔을까요? 김대중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결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살아남았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대중이라는 사람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12명 중 1명이라고 말입니다. 김대중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12명 중 1명이요.
그의 모든 의료 기록, 모든 탈출 계획, 서울 지하에 숨겨진 모든 비밀 통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선택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충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구할 것인가. 1973년 12월 22일, 이 12명은 역사를 바꾼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최고 지도자를 배신하게 만들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권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그 12명 중 한 명의 입을 통해 진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배신의 순간,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그리고 왜 그는 35년 동안 침묵을 지켜야 했는지를 말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뒤를 돌아보며 살았습니다. 언제 누군가 나타나 복수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말입니다. 그는 당시 중앙정보부 내부보안팀의 핵심 요원이었고 김대중 감시작전의 총 책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김대중의 집에 설치된 모든 도청 장치를 관리했습니다. 그의 전화통화, 그의 사적인 대화, 심지어 그가 장꼬대로 하는 말까지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는 김대중의 삶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무엇을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심지어 그가 어떤 책을 읽는지까지 모든 것이 보고서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대중을 감시하면서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는 권력에 굶주린 선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청 녹음을 들으면서 그는 김대중이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 측근들에게 하는 조언,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중얼거리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적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상부로부터 새로운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대중 제거 작전을 재개한다. 이번에는 실패가 없어야 한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쿄 작전이 실패한 후 그는 중앙정보부가 김대중을 살려두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국제적 관심이 식을 때까지, 그리고 더 완벽한 계획을 세울 때까지 말입니다. 새로운 작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치밀했습니다. 이번에는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혹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처럼 말입니다. 그는 작전 회의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김대중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함정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하거나 혹은 음식에 독을 타는 방법도 논의되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아무도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모두가 이것을 단순한 임무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라를 지키는 정보요원이 아니라 살인 청구업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김대중이 가족들과 나누던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 작전에 협력한다면 저는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중앙정보부를 배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배신자로 발각되면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그는 작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회의로 작전 계획서 그리고 관련된 모든 증거를 복사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를 발견했다면 저는 즉시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그는 연락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미국 대사관에 연락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대사관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개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한 기자를 통해 미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그 기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비밀 장소에서 미국 정보기관 요원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문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김대중을 구해주십시오. 그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측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에 비공식 경고를 보냈고 동시에 김대중에게도 위험을 알렸습니다. 작전은 중단되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고 모든 요원이 의심받았습니다. 그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저를 끌고 가는 꿈을 말입니다. 몇 주 후 조사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그들은 배신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은 찾았지만 증거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때 저는 끝장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조용히 중앙정보부를 떠났습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범한 농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과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뒤를 돌아보며 살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저를 추적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제 정체가 밝혀진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 속에서 말입니다. 수십 년이 흐른 후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TV로 그의 취임식을 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제가 구한 사람이 이제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보부의 후예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 그들이 제가 배신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저는 여전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무덤에 가기 전에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김대중이 살아남은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증언은 한국 현대사의 숨겨진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들은 배신자였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애국자였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한국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서울 지하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통로들이 존재합니다. 공식 지도에도 나오지 않고 건축 설계도에도 기록되지 않은 비밀 통로들입니다. 이 통로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디로 이어질까요? 그리고 왜 김대중의 부인 이효 여사는 1973년 마지막 몇 달 동안 매일 밤 이 통로들을 직접 확인했을까요? 김대중의 전직 경호원이 35년 만에 처음으로 이 비밀을 공개합니다. 그 통로들은 김대중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만약 중앙정보부가 다시 공격해온다면 그것이 유일한 탈출로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어두운 통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카메라가 한 번도 비추지 못했던 그곳에서 한 가족이 어떻게 생존을 위해 싸웠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 통로들은 지금도 존재할까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전직 경호원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납치 사건 이후 김대중 선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택이 언제든지 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중과 그의 측근들은 비상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집 주변의 모든 가능한 탈출로를 조사했습니다. 뒷문, 담장, 심지어 하수구까지 모든 것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집 주변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탈출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 측근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 지하에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비밀 통로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통로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완벽한 탈출로가 될 것입니다. 김대중은 즉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지도와 문서를 뒤졌습니다. 일제시대의 건축 기록, 전쟁 당시의 방공호 설계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수집했습니다. 몇 주간의 조사 끝에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대중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오래된 방공호 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공호는 지하 통로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호원과 몇몇 측근들은 밤중에 그 통로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통로는 좁고 습했으며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통로를 따라 수백 미터를 걸었습니다. 통로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일부는 막혀 있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통로가 한강 근처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이 통로를 통해 강변까지 도망칠 수 있었고 거기서 배를 타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은 이 통로를 비밀 탈출로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경호원과 측근들은 밤마다 몰래 통로를 정비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부분을 보강하고 조명을 설치하고 비상물품을 비축했습니다. 모든 작업은 급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중앙정보부의 감시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집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척하거나 산책을 나가는 척하며 통로 입구로 향했습니다. 이호 여사는 이 작업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통로를 점검했습니다. 혹시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혹시 누군가 통로를 발견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호원은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희호 여사는 통로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에 오래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쓰여 있었고 날짜는 1945년이었습니다. 그 글씨는 일제강점기 때 이 통로를 사용했던 누군가가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싸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그 메시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거 독립투사들이 했던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자유를 위해,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욱 결연한 의지로 통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이 통로가 단순한 탈출로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어둠을 벗어나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통로에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통로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은 발소리였습니다. 경호원들은 즉시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긴장된 몇 분이 지난 후 그들은 발소리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쥐였습니다. 거대한 쥐가 통로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 사건은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통로는 완벽하게 정비되었습니다. 우리는 비상탈출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만약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5분 안에 통로를 통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도 직접 통로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는 통로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이다. 하지만 이것을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 다행히도 그들은 통로를 실제로 사용할 일은 없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다시 공격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국제적 압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로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통로를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그대로 두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후 응호는 다시 그 통로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통로 입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입구는 이미 콘크리트로 막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봉쇄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쉬워했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그 통로는 이제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과거의 유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혹시 서울 지하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다른 통로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통로들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언젠가 그 모든 비밀을 알게 될까요? 아니면 그것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 있을까요? 중앙정보부의 금고에는 UM00544라는 암호로 분류된 특수 파일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파일들은 너무나 기밀이어서 전국에 단 3부만 존재했습니다. 그 안에는 김대중의 진짜 건강 상태, 긴급 상황 시 탈출 계획,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와 측근들 사이의 실제 관계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 파일들은 그의 처형 직후 파괴되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위험한 정보였기에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 했을까요? 전직 문서관리 담당자가 처음으로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저는 그 파일들을 직접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파괴된 문서들 속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칩니다. 중앙정보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은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있을까요? 문서관리 담당자는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중앙정보부 기록보관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제 임무는 모든 기밀 문서를 분류하고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천 개의 파일을 다뤘지만 UM00544 파일만큼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 파일들은 일반 금고가 아니라 특수 금고에 보관되었습니다. 그 금고는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고 2명의 고위 간부가 동시에 열쇠를 사용해야만 열 수 있었습니다.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부장급 이상만 열람할 수 있었고 열람할 때마다 기록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담당자는 우연히 그 파일을 열람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 고위 간부가 파일을 요청했고 제가 그것을 가져다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간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파일을 훑어봤습니다. 그가 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김대중의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도쿄 납치 사건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었고 의사들은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는 이 정보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들은 김대중이 약하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섹션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거기에는 김대중의 탈출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그의 모든 비상대책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하통로, 비밀 연락망, 심지어 해외 망명 계획까지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대중이 아무리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워도 중앙정보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를 체포하지 않았을까요? 파일에는 그 이유도 적혀 있었습니다. 김대중을 체포하면 국제적 비난이 거세질 것이다. 대신 그를 철저히 감시하고 고립시켜 정치적 영향력을 무력화시킨다. 세 번째 섹션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김대중 측근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충성파이고 누가 이중 스파인지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대중의 측근 중 최소 3명이 중앙정보부에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대중을 배신하고 있었지만 김대중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파일에는 각 배신자의 동기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돈 때문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가족을 위협받았기 때문이었으며 세 번째는 승진을 약속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최종 해결책이라는 제목의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그 내용을 읽고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김대중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독살, 교통사고 위장, 심지어 자살로 위장하는 방법까지 모든 시나리오가 검토되어 있었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이 분석되어 있었고 실행 가능성도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언제든지 김대중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단지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담당자는 급히 파일을 닫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본 것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저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그 파일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 계획이 실행된다면 김대중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몇 년 후 담당자는 중앙정보부를 떠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기 직전 그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UM00544 파일이 모두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파일들이 파괴되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한 직후였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앙정보부는 과거의 범죄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파일이 소각되었고 백업 복사본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마치 그 파일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한 가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람했을 때 몇 페이지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저는 언젠가 이 증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복사본을 안전한 곳에 숨겼고 수십 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늙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복사본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중앙정보부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김대중이 얼마나 큰 위험 속에서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그 복사본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배신자들의 명단입니다. 김대중을 배신했던 사람들의 실명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담당자는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일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명단을 공개한다면 그들의 삶은 파괴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진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아무리 불편한 진실이라도 말입니다. 과연 그는 그 명단을 공개할까요? 그리고 만약 공개된다면 한국 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담당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습니다. 만약 제가 용기를 내어 그 정보를 누군가에게 알렸다면 김대중을 더 일찍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싶습니다. 그의 증언은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진실이 밝혀진다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1973년 8월 도쿄 납치 사건이 실패로 끝난 지 불과 한 달 후, 한 남자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김대중의 전 보좌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35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야 세상에 꺼내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김대중 선생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진실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말입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공식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쿄 호텔에서 납치당하기 직전 김대중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그를 배에 태우려 했던 그 순간의 공포,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국 CIA가 어떻게 작전을 저지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돌아오실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그분을 구했습니다. 과연 그 누군가는 정말 미국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력이 개입했을까요? 전 보좌관은 나치 사건 당일 아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대중 선생님은 평소와 다르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죠. 보좌관은 선생님께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여쭤봤지만 김대중은 고개만 저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단지 오늘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오전 김대중은 평소처럼 호텔 로비에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배회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관광객처럼 보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보좌관은 즉시 김대중에게 위험을 알렸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호텔을 떠나시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그들이 이긴 것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도 두려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김대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좌관은 즉시 김대중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안쪽에서 열렸고 5명의 남자들이 방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한 명이 저를 밀쳐냈습니다. 보좌관은 바닥에 쓰러졌고 그 사이 남자들은 김대중을 끌고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저항하셨지만 그들은 그분의 입을 막고 눈을 가렸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보좌관은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호텔 직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보좌관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착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김대중 선생님이 납치당하는 것을 말입니다. 보좌관은 미국 대사관에도 연락했습니다. 저는 대사관 직원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몇 시간 후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미국 CIA는 이미 중앙정보부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고 김대중이 납치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늦게 움직였습니다. 납치는 이미 일어난 후였습니다. 그날 밤 보좌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대중 선생님이 한국 대사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셨습니다. 보좌관은 즉시 대사관으로 달려갔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며칠 동안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후 김대중은 서울로 송환되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김대중은 야위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좌관은 김대중을 자택까지 모셨습니다. 차 안에서 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그들은 다시 올 것이다. 그 말은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그 후로 보좌관은 김대중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의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집 주변에 요원들을 배치했고 전화를 도청했으며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보좌관은 매일 밤 집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저는 혹시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다시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실 때까지 그분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보좌관은 인터뷰를 마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평생 그날의 기억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끌려가시는 모습, 그분의 두려움,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함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위안입니다. 그의 증언은 김대중의 생존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의 집무실 금고에는 손으로 직접 쓴 목록이 하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보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형 목록이었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제거되어야 할 15명의 장군과 측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장군들이 그 목록을 봤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를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배신은 영웅적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을까요?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35년 만에 처음으로 그 목록의 존재를 확인해 줍니다. 저는 그 목록을 직접 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필체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각 이름 옆에는 제거 방법까지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검은 목록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누가 그 목록에 올라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운명을 알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김대중의 이름도 그 목록에 있었을까요? 전직 비서관은 1979년 초 박정희의 집무실에서 근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모든 문서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메모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정희는 비서관에게 금고에서 특정 파일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금고를 열었고 그 안에서 작은 검은색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그것을 펼쳐갔습니다.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최종 정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15개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비서관은 그 이름들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고위 장군들과 중앙정보부 간부들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이름 옆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 옆에는 사고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이름 옆에는 건강 문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비서관은 급히 수첩을 닫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는 수첩을 금고에 다시 넣고 박정희에게 요청받은 파일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밤 비서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그 이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박정희 대통령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제거하려는 것일까요? 며칠 후 비서관은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의 공통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최근 박정희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고, 다른 이는 대북 정책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정희는 그들의 반대를 배신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비서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최근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분은 점점 더 편집증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모든 사람을 의심했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측근들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혼자 집무실에 남아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인가? 누가 나를 제거하려 할 것인가? 비서관은 박정희가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서관은 우연히 중요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박정희는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명절이 지나면 시작하라. 부장은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각하, 그들은 충성스러운 부하들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박정희는 화를 냈습니다. 충성? 그들은 나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제거할 것이다. 비서관은 그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완전히 편집증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검은 목록이 사라진 것입니다. 비서관은 금고를 확인했지만 수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랬을까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그 수첩을 몰래 복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그 목록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군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목록에 이름이 올라있던 장군들은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박정희를 먼저 제거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제거당하거나. 1979년 10월 26일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재규는 박정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를 쏘았습니다. 비서관은 그날 밤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저는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독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가 만든 검은 목록이 결국 그 자신을 파괴한 것입니다. 비서관은 그날 밤의 혼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중의 이름은 그 목록에 있었을까요? 비서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에서 김대중의 이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안전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박정희는 김대중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대중은 너무나 중요한 표적이었기 때문에 일반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비서관은 박정희의 개인 금고에 다른 문서들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 문서들은 박정희가 죽은 후 모두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다. 비서관은 인터뷰를 마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정희의 편집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자신의 파멸로 이어졌는지를 말입니다. 그의 증언은 독재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독재자는 결국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그를 파괴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교훈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까요? 1973년 8월 8일 도쿄 앞바다에는 작은 어선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5명의 남자와 1명의 포로가 있었습니다. 포로의 이름은 김대중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가려져 있었고 손은 뒤로 묶여 있었으며
발목에는 50kg의 돌덩이가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심은 충분한가? 예, 200m입니다. 시신은 절대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 준비하라. 김대중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전기에서 긴급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작전 중단, 즉시 철수하라. 미국이 개입했다. 남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이 비밀 작전을 알아낸 것일까요? 오늘 밤 우리는 그 결정적 순간의 진실을 밝힙니다. 김대중을 구한 것은 정말 미국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까요? 당시 미국 CIA 도쿄 지부에서 근무하던 한 요원이 처음으로 그날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우리는 중앙정보부의 움직임을 몇 주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김대중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모든 동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CIA는 위성과 현지 정보원들을 동원해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모든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호텔에서 김대중을 납치하는 순간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즉시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외교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CIA는 일본 정부와 긴급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경찰에 정보를 제공했고 그들이 항구로 출동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이미 항구를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해상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CIA는 해군과 협력해 도쿄 앞바다의 모든 선박을 추적했습니다. 우리는 수상한 어선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그 배는 일반 어선과 달리 특이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CIA는 즉시 그 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헬리콥터를 띄워 상공에서 감시했고 해군 함정도 그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배 안의 요원들은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김대중을 바다에 던지려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개입하면 우리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IA 본부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즉시 작전을 중단시켜라. 김대중이 죽으면 국제적 파장이 너무 클 것이다. CIA는 한국 정부에 직접 경고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청와대에 비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김대중을 죽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할 것이다. 동시에 CIA는 배에 있는 요원들에게도 무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무전 주파수를 해킹했고 직접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작전 중단, 즉시 철수하라. 배 안의 요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상공에 헬리콥터가 나타났고 멀리서 해군 함정이 다가오는 것을 봤습니다. 팀 리더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전을 중단한다. 김대중을 한국으로 데려간다. 배는 방향을 틀어 항구로 돌아갔습니다. 김대중은 그 순간 자신이 구조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김대중을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를 며칠 동안 감금했습니다. CIA 요원은 그 후의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계속 압력을 넣었습니다. 김대중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공식적으로 항의했고 일본 정부도 한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국제적 압력이 거세지자 박정희는 마지못해 김대중을 석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석방이 아니었습니다. 김대중은 서울의 자택에 연금되었고 중앙정보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CIA는 그 후로도 김대중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다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그는 미국에게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미국은 김대중을 그토록 보호하려 했을까요? CIA 요원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대중은 한국의 미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언젠가 한국을 민주화시킬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박정희의 독재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박정희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은 그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CIA는 김대중과 비밀리에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정보를 제공했고 때로는 재정적 지원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극비였습니다. 하지만 CIA의 개입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너무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김대중이 죽으면 한국 사회가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내부의 혼란은 북한에게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대중을 구한 것은 인도주의적 이유만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김대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IA 요원은 인터뷰를 마치며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김대중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북 화해를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인정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개입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김대중을 완전히 보호하지 못했고 그는 여러 차례 더 위험에 처했습니다. CIA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자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CIA 요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대중은 나중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CIA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결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미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비밀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비밀을 밝혔습니다. 김대중을 구한 것은 미국 CIA였습니다. 그들의 개입이 없었다면 김대중은 도쿄 앞바다 어딘가에 수장되어 영원히 발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미국은 김대중이 한국 민주화의 핵심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고 그를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옳았습니다. 김대중은 살아남았고 대통령이 되었으며 한국을 민주화시켰습니다. 과연 이것은 역사의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운명이었을까요? 박정희가 세상을 떠난 후 한국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독재의 그림자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고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은 자택연금에서 풀려났고 다시 정치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고 마침내 1998년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도쿄 앞바다에서 죽을 뻔했던 그 남자가 이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취임식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김대중을 납치하려 했던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부는 조용히 은퇴했고 일부는 해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의 과거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한 전직 요원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만약 우리가 성공했다면 한국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살인자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김대중을 배신했던 측근들도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일부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고 일부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남북 화해를 추진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방문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노력으로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쿄 앞바다에서 죽을 뻔했던 그 남자가 이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생존과 승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독재와 싸웠고 죽음의 위협을 이겨냈으며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도쿄 호텔에서 사라진 3페이지의 문서에는 정확히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박정희의 검은 목록에는 정말 김대중의 이름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중앙정보부 내부의 배신자는 정말 한 명뿐이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도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그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김대중의 생존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국제사회의 개입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독재의 시대는 끝났고 국민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김대중과 같은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 그들이 치렀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독재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것을, 그리고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대중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계속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한국인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셨다면 댓글로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김대중이 아직도 기억되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역사의 진실을 놓치지 마세요.